아닙니다. 질문하십시오. 아, 네. 예. 그리고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DB증권 강남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강 부장입니다. 아, 네. 제목은 이제 MDD라고 해서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해서 최대 손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최대 손실을 가장 낮추는 게 이제 결국은 가장 투자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흐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랄까요, 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안 둬요. 왜냐면 이제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 법인으로 모시고 있는 대부분의 법인 고객분들은 사실 개별 종목을 사시는 게 아니라 이제 지수에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때까지 연구했던 거랑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지금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증권사에 1996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딱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됐고, 중간에 제가 선물 옵션을 한 12년 정도 했었어요. 사실 선물 옵션 하면은 다 무섭죠. 패망합니다. 패망하는데, 어찌됐건 제가 그 중간에 선물 옵션 때문에 전업을 1년 하다가 안 돼서 증권회사에 다시 또 재복귀를 했고요. 사실 미련을 못 버리고 한 11년을 계속을 했는데, 남은 거는, 잃어버린 거는 돈이고, 남은 거는 이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증권사 직원 또는 이제 주식 투자했던 분들하고 좀 다른 거는 제가 선물 옵션을 한 십몇 년 이상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시장을 보는 눈이 다른 분들보다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전업을 했다가 복귀해서 이제 증권회사에서 영업을 하면서 이제 많은 고객분을 유치하기 위한 이제 수단과 방법은 제가 이제 세미나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한 12년, 14년, 15년 정도 세미나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좀 지식과 아니면 정보가 아니면 좀 실력이 좀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번하고 3번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신뢰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을 아니면 이제 경기를 볼 때 이렇게 이제 사이클이 형성이 돼 있다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요. 뭐 이제 과거에는 오래된 사람들은 이제 경제라는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 시간에 이제 이 사이클, 요즘에 이제 학생들은 이제 경제 수업이 있으니까 저렇게 보는데 보통 이제 사이클이 저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밑에 있을 때는 이제 침체라고 대부분 얘기하고 위에 있을 때는 이제 호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투자자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저런 사이클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이클이 좀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경기가 나빠졌었을 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정부나 아니면 중앙은행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오라가미 군이오라고 해가지고 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읽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오래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입사했었을 때 저희 선배분이나 이제 동료분들이 가장 먼저 읽으라고 준 책이 이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법칙이 되게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석대로 움직이는 건데 지금은 맞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내용인즉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살려주고 경기가 살아나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는 올라가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맞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주식시장을 형성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크게 세 가지를 나누면은 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업, 산업, 그리고 어, 그 기업과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 모든 것. 그리고 사람이 이제 하는 짓이다 보니까 투자자의 마음이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형성이 돼 있어서 맞추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이 저기서 이제 집중을 했던 거는 어, 기업과 산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게 그나마 변동이 가장 적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외부 환경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 또는 이제 사람의 마음은 정말 수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계속 바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이게 경기가 이, 이 저점과 꼭지를 이 폭을 진폭이라고 하거든요. 이 진폭이 크면 좋을까요? 아니면 작은 게 좋을까요? 진폭. 컸으면 좋겠습니다. 컸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투자법은 큰 게 아, 좋습니다. 그래요? MBT가 크면 좋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작은 게 좋겠죠. 네, 네, 네. 작은 게 좋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좋을 때는 마냥 좋지만은 나쁠 때가 심각한 문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가 1929년대 뭐 대공황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전에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경기의 진폭을 되게 낮추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게 이제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중앙은행에서 하고자 했던 게 이제 진폭을 좁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진폭이 되게 줄어들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해석이 보이냐면은 경기가 나빠지면은 중앙에서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고요. 경기가 살아났다가 과열이 되는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금리를 높이고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이제 경기를 살짝 눌러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랜 시간 이제 반복이 되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너무 뻔히 아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면은 다시 경기를 낮출 거고 경기가 낮아지면은 지금 이제 경기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할 거라는 걸 다 투자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 주식시장은 미리 이제 선행해서 투자를 해야지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어, 원칙이 됐어요. 이제 주식시장은 무조건 올라간다가 기본적인 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계속 하락하는 거 우리가 느끼시잖아요. 하락하는 것 때문에 사실 손실도 보고. 그래서 이 기본 전제는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는데 하락하는 이유를 아주 쉽게, 심플하게 세 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세 가지를 나누는데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평상시에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6%에서 12% 하락하는 경우에요. 이거는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특별하게 악재가 없는데 시장이 계속 하락하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한국 주식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이고 미국 시장에서도 S&P 500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걸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미국 S&P 500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이유 없는데 그냥 이렇게 꼭지에서 최저치까지 빠지는 그 폭이 한 6%에서 12%. 이거는 이제 그렇고 두 번째는 예상하고 있는 악재로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마이너스 8%에서 15% 정도 빠져요. 지금 주식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가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네? 트럼프. 네, 트럼프의 기괴한 행동이나 예측 불가한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대신 이제 트럼프가 좋은 거는 뭐가 있죠? 트럼프가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있어요.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하락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해줘요. 예. 뭐 그러니까 사실 이제 투자들 다 알고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죠, 악재가? 금리요. 금리가 높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죠. 맞춰야죠. 금리 그렇죠. 또 뭐 있어요? 전제. 전쟁 가능성. 예. 또 AI 버블. AI 버블. 또 뭐 고용 뭐 아니면은 뭐 인플레이션 뭐 아니면 소비 심리가 뭐 좀 안 좋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이 왜 빠졌는지 왜 올랐는지를 보면은 요런 악재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요것 때문에 빠지면은 8%에서 15% 빠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1번하고 2번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요. 1번, 2번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지면은 그거는 다시 또 올라가요. 그래서 1번, 2번은 신경 쓸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신경 써야 되냐면 3번이에요. 3번은 뭐냐면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악재들 말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들. 이런 거가 터졌는데 그 악재로 인해서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될 때, 그때 주식시장이 많이 빠져요. 뭐가 있었죠? 코로나. 그렇죠. 우리 그런 뭐랄까 뭐 병균이 세상을 완전히 이제 없앨 거라고 하는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였죠. 또 뭐가 있을까요? 러우 전쟁. 러우 전쟁도 그럴 수 있죠. 예. 예? 미중 갈등? 아, 이건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건 이제 악재가 아니에요. 미중 갈등 같은 건 악재 아니에요. 예.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주시장 많이 빠졌던 데가 언제? 대공황, 뭐, 그는 이제 우리는 경험 못 했으니까. 대공황도 그랬었고, 서브프라임도 그랬었고, 그리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IMF 때도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고,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악재예요. 그런데,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는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연구해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거를 분석을 해서 글을 써요. 그리고 그 글을 우리는 궁금하니까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어떠냐면은 모르고 쓴 글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읽는 거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제가 겪어봤지만은 서브프라임, IMF, 뭐 코로나 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쓴 글을 모르는 사람이 봐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시장이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첫 번째 이게 이런 거다라고 딱 느끼는 첫 번째 시그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S&P 500이 하루 만에 마이너스 3% 이상 빠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몇 년 동안 시장을 보면은 반도체 지수나 아니면 나스닥 지수가 하루에 3% 이상 빠지는 날은 가끔씩 발생해요. 근데 S&P 500이 하루에 3% 이상 빠지는 날이 거의 발생 안 합니다. 근데 하루에 3% 이상 빠졌다는 얘기는 미국의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식 시장에 대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미주시장이 왜 올랐고 왜 하락했는지를 보시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매매하는 기법에서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커버가 안 되는 거는 지금 이제 3번 경우 그때는 이제 S&P 500 기준으로 30%에서 50% 빠지는 경우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만약에 그때 이제 내가 투자를 하고 있으면은 그 손실 금액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3번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아시면은 다른 건 다 모르셔도 90점 받을 수 있어요. 90점. 여기까지는 90점이다. 특히 중요한 거는 S&P 500이 하루에 3% 이상 빠지는 날은 미국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시스템의 문제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악재이거나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고 그게 결국은 미국의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3%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거라는 예상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만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90점에서 5점을 더 높여서 95점으로 높이는 거예요. 95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머릿속에는
주식시장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간 폭이 저렇게 올라가면은 다음에 하락할 때는 저 올라간 폭만큼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은 무조건 상승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관념으로 음, 갖고 있는 상식이에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안 움직이고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상승을 하다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유, 1, 2, 3에 의해서 주시장이 잠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또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 패턴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스트 에버리지 했거라고 해서 매입 단가 평준화 방법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라오의 무한 매수법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년, 2년 정도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은 길게 보시면은 결국은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대신 이제 뭐 잠깐 이제 이렇게 조정받을 때 얼마만큼 덜 손해보느냐를 이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시장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주식시장은 이제 장기적으로 무조건 우상향한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사이클이 대략적으로 상승장은 3년에서 10년이 지속돼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지금은 언제부터 올라왔냐면은 사실은 코로나 때가 2019년에 터지고 올라오다가 2022년도에 잠깐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그 몇 프로 빠졌냐면은 사실은 S&P 기준으로 16%밖에 안 빠졌어요. 예. 그런데 이제 반도체 지수는 엄청나게 폭이 컸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S&P 500으로는 한 15%, 16%밖에 조정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호의 매수 찬스였던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몇 년이면 2019년부터 지금까지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간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트럼프 때문에 급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4월 달에. 네. 그때 트럼프가 맞아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상호 관세를 얘기했었거든요. 그거는 주식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였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악재였어요. 그때 트럼프가 미국에서 중국의 관세를 몇 프로까지 올린 줄 아세요? 150%였어요. 그 얘기가 딱 나오니까 JP 모건에서 미국 GDP 성장률을 몇 프로 예상했는지 아세요? 마이너스 1.8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S&P 500이 이틀인가 3일 동안 3% 이상 하락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충격이 미국의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만들 것 같을 때는 S&P 500이 하루 만에 3% 빠집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계속 분할 매수하셔도 돈은 버는 거예요. 대신 이제 하락은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수개월 내지 길면은 1년에서 2년이에요. 그때 이제 서브프라임이 언제부터 올랐냐면은 2004년도부터 주식시장이 올라가가지고 2008년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사실 하락한 게 1년 반 동안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길면은 1년에서 2년 정도 하락을 하는 거고 대부분 수개월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참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때 얼마나 덜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이제 무한매수법은 매일 조금씩 거의 뭐 40분이나 뭐 30분의 1로 나누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나눠서 사다가 S&P 500이 마이너스 3% 하락을 하면은 중단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럴 날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럴 날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식시장이고 두 번째는 큰 사이클의 속에는 작은 사이클이 있어요. 무슨 얘기하면은 주봉 차트 속에는 그 안에는 일봉이 있을 거고 일봉 안에는 분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클의 움직임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주봉 사이클이 이렇게 상승 구간에 있으면은 일봉은 당연히 상승할 때 사이클이 길고 그리고 떨어지는 하락 사이클은 짧겠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거죠. 반대로 주봉이 하락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는 일봉의 하락 사이클이 길고 상승은 짧겠죠. 그리고 다시 또 길게 하락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변곡점이 되는 곳에서는 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변곡되는 거는 상승하는 날짜보다 하락하는 날짜가 길어지면서 주봉이 그러니까 그것보다 높은 게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거. 뭐 그렇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요게 주식시장의 특징의 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좀 활용을 하려면은 MACD라는 보조 지표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MACD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 HTS 보시면은 차트가 나오잖아요. 차트에서 이제 우클릭을 누르면은 이제 보조 지표가 나오는데 그뭐 보조 지표가 거의 한 200가지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MACD가 가장 보편화된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제 이 보조 지표를 갖고 어떻게 이제 투자에 활용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 MACD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화살표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기에 너무 편합니다. 이게 장점인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늦어요. 늦어요. 그러니까 일봉으로는 한 3일 정도가 늦고 주봉으로는 3주 정도가 느리니까 일수로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늦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꼭 꼭지를 찍은 다음에 주봉 기준으로 한 10일에서 15일 늦은 상태에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오니까 상당히 늦죠. 그걸 보고 매매를 하면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세상에서 보조 지표나 어떤 기술적 어떤 수단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단점을 갖고 잘 활용하시면은 조금 더 일찍 좀 돈을 버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후행성이고 두 번째 단점은 매매 신호가 너무 자주 발생해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MACD 신호하면은 상식은 요런 모양을 이쁘게 그려요. 이쁘게 그리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온 거고 여기는 매도 신호가 나온 거죠. 그러나 꼭지는 이게 주봉 기준입니다. 꼭지는 여기서 찍은 거고 여기서 찍었기 때문에 한 3주 정도 늦게 매수 신호가 나오는 거고 어, 매도는 꼭지가 여기서 찍었는데 또 한 3주 지나서 매도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호를 보고 매매를 하면 늦습니다. 이건 이제 원칙 또는 상식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패턴인 거고요. 현실은 이렇지가 않고 현실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매도 신호가 발생한 다음에 매수 신호가 나오고 그 다음 매도 신호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의미 없는 매수와 매도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걸 보고 매매하면 손실을 보는 거고 여기 앞에서 나오는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보면은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반부에서는 신호를 보고 매매하면 수익이 나고 뒤에서는 손실을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보면은 저 신호를 보고 매매하면은 다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고 정말 중요한 걸 뭘 알아야 되냐면 요겁니다. 주봉입니다. 제가 그 S&P 500하고 종합지수 코스피의 주봉을 이 신호를 갖고 일일이 날수를 다 세워봤어요. 20년 동안. 그랬더니 평균 일수가 매수 신호는 67일, 매도 신호는 57일이에요. 이건 이제 영업일수로 따지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매수 신호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영업일수는 5일이잖아요. 그럼 제가 일일이 숫자를 더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3, 4, 5, 6, 7, 8 이렇게 막 더하다가 여기쯤 되니까 여기는 이제 150일. 150일이니까 이제 딱 표시해 놓고 다시 여기서 매수를 딱 했더니 하나, 둘, 셋 또는 여기서 30일. 여기서 또 더했더니 25일. 여기도 했더니 7일. 뭐 이것들을 20년치를 다 더해서 평균을 냈더니 그게 일수가 평균의 67일. 매도가 57일인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평균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갖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건 이제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미국의 S&P 500의 주봉 차트입니다. 언제부터냐면은 여기 보면은
2018년 1월 때부터요. 2018년 1월 때부터 최근 26년 1월 때까지니까 거의 2년, 8년 정도, 7년 정도 되겠네요. 만으로 7년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밑에 있는 건 이제 MACD 신호거든요. MACD 신호가 의미를 가질 때가 있고, 의미가 없을 때가 있고, 의미가 있을 때가 있고, 의미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때는 이제 크게 움직일 때는 의미가 있는데, 작게 움직일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아까 첫 번째 주식시장의 전제는 상승 기간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큰 폭의 하락이 있은 다음에 매수 신호가 나온 다음에 매도 신호가 나온 다음에부터는 의미 없는 매도가 계속 반복돼요. 이거 딱 요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폭락적 때 매도 신호 나오고 다시 매수 신호 나온 다음에 매도 신호가 여기쯤에서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할 동안은 매수 매도가 의미가 없어요.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은 요때가 이제 작년 4월 달 트럼프가 상호관세 부과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했죠. 그리고 다시 큰 폭의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매도 신호가 나온 다음에 지금은 어떤 구간이냐면은 예, 요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큰 폭의 하락이 없다면은 이게 그다음부터 MACD 신호는 별로 의미가 없는 매수 매도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현실인 겁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활용하느냐인데 요겁니다.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건 다 이제 주봉 기준이에요. 주봉 기준인데 최저점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는 시점은 3주 정도 늦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폭의 하락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악재가 나와서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평균이 57일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 200일 정도 매도 신호가 발생한 다음에 그 악재를 해결하는 사건이 터지거나 정부의 대안이 나오면은 바로 주식시장은 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매수 신호는 3주 후에 발생해요. 그런데 그 악재가 해결되는 해결 방안이 나오면은 주식시장은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결 방안이 나오면은 그때 주식을 사면 되는 거지 굳이 매수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때 주식을 해결이 되면은 바로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반대입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어떤 특별한 악재가 터져가지고 하루에 S&P 500이 3% 이상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꼭지에서 좀 많이 빠진 상태겠죠? 그러나 아직 매도 신호는 안 발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S&P 500으로 마이너스 3% 이상 하락을 하고 악재가 터졌다. 근데 그게 어떤 악재인지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러면은 앞으로 주식시장이 오랫동안 하락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매도 신호가 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악재는 대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거라는 걸 알고서 주식을 많이 정리하든지 매수를 중단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매수 신호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주식시장이 크게 오랫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 악재를 해결할 만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는 되게 불안해서 매수를 못하고 참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매수 신호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매수 신호가 발생한 지 이제 3일째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주식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요? 평균 일수가 67이니까 아직도 63일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63일이면은 영업일수로 따지면 3개월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매매를 안 하면 바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균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가 쫄아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매수 신호가 나온 지 3일밖에 안 됐으면은 주식을 적극적으로 많이 사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이제 매수 신호가 발생한 지가 58일이 됐어요, 지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균 일수가 67일이니까 이제는 약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라는 얘기죠.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그 대신 매매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는 방법은 무한 매수법으로 분할로 사시는 거기 때문에 미리 마음속으로만 준비를 할 뿐이지 매매는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는 매수 신호가 발생한 지 벌써 150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평균이 67일인데 155일이면은 대략적으로 2배 반 정도는 더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준비를 뭐 하냐면은 어? 산이 높기 때문에 골이 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마음속으로 짐작은 이제 준비는 하셔야 되는 거죠. 마음속으로. 이게 준비만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제 예상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시장이 강하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어, 매도 신호가 나오더라도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방금 전에 요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런 현상이.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크게 올랐기 때문에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원체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매도 신호가 나오더라도 그거 무시하고 계속 올라간다라고 가능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미리 생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매수 매도가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 속으로는 그렇죠. 이제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산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악재가 터질 경우에는 주시장이 많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최소한 트럼프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시장은 이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원체 많은 유동성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FRB 의장이 바뀌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주시장에 되게 좋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시장 계속 이제 주 MACD의 그러니까 주봉 MACD의 매수 매도가 큰 의미 없이 주시장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는 거죠. 단 경험하지 못했던 악재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터져서 미국 S&P 500이 빠지면은 이거는 심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갖고 있는 거를 정리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거는 자제하는 거.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주식 증권회사에 있고 주식시장에서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많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이제 우려되는 생각은 뭐가 있냐면은 트럼프는 공화당 소속이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이런 기행이 미국에서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 달에 공화당 텃밭이라고 하는 텍사스 주에서 민주당한테 뺏기고 여타 어, 선거에서 공화당이 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 선거가 언제 있냐면은 올해 11월에 있어요. 이제 지금 분위기로 가면은 공화당이 참패할 거라는 걸 이제 알고 있거든요. 공화당 수뇌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 이기려면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주가를 아니요. 일본. 최근에 자민당이 엄청난 압승을 했잖아요. 네. 왜 했어요? 중국하고 대립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예상되는 우려되는 악재는 전쟁을 터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폭락이 올 수도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그냥 시나리오죠. 소설이죠, 소설. 예, 소설인데 예, 그런 일이 터지면은 주식시장은 이제 30% 50%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 못 하는 거죠. 예,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게 예시입니다. 예시.
반대로 이제 매도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95점 내용입니다. 95점 내용이고 이제 95점에서 100점을 받기 위한 내용으로 딱 5점 더 올리려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냥 경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글로벌 시장이 동조화되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이 오르면은 다른 나라도 오르고 미국이 하락을 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하락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동조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게 이제 그 나라별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을 보고 따라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따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미국에 있는 큰 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수조 원, 뭐 수십조 원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가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또는 미국 시장에 어떤 악재가 나와서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다른 나라의 주식도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소설입니다. 제 그냥 상상력이에요. 과거에는 미국이 올라갔으면은 다른 나라의 투자자들이 따라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미국에서 큰 돈을 운영하는 매니저가 같이 팔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고요. 과거에는 이제 주식시장은 선진국 시장과 이머징 시장으로 되게 양분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또 한 가지는 이제 원자재가 많은 나라 그리고 원자재가 없이 원자재를 갖고 제조하는 나라 이렇게 구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가 많은 나라는 이제 브라질, 뭐 인도네시아,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이고 제조 중심 국가는 이제 뭐 독일, 중국, 한국, 뭐 대만 이제는 이제 인도도 포함이 되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이젠 섹터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AI가 가장 큰 중심이잖아요. 근데 AI를 제일 잘하는 데가 미국, 그거를 기반을 만드는 대만, 그리고 한국, 일본. 그래서 이제 AI의 중심의 국가들은 주가가 좋고 AI를 잘 못하는 나라들은 주가 약해요. 주로 이제 AI에 약한 나라들은 유럽 국가들이죠. 그리고 그런 쪽은 좀 약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약간 뭐랄까 이제 섹터별로 움직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어찌됐건 세상은 바뀌듯이 주시장도 바뀌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 시장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뭐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미국 지수를 갖고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다 말씀드렸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부장님 해보셨나요? 그럼요. 저는 이걸 계속 보고 있는 거고 그러나 제가 이제 무한 매수법을 하지는 않죠. 아니 뭐 사람마다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네네네. 매매를 하는 건데 네네. 이걸 실제 했을 때 좀 단점이나 아니면 그래도 이런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었다 이런 게 좀 아. 있을까요? 어, 제가 이제 그 랩을 운용을 하는데 랩은 이제 고객분들 자금을 제가 운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운용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리스크 관리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어, 요런 요런 게 나오면은 이렇게 지금 매도 시효가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AI 버블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AI 버블론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악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도 많이 올랐고 산이 높으니 골이 깊을 수 있고 AI 버블론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악재이기 때문에 이거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현금 비중을 많이 높였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잠깐 빠지자마자 다시 또 올라갔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팔았다가 다시 주식을 사면은 여러 기회비용을 놓치기 때문에 사실은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좀 놓쳤던 사례도 있을 수 있죠. 예. 그건 이제 부정적인 얘기고
그러나 이제 코로나 때는 이것 때문에 미리 팔아서 밑에서 싸게 사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네. 작년 4월쯤에 네. 제가 알기로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3% 하루만에 떨어지는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있었어요. 두 번 네네. 있었어요. 그럼 그때 다 팔으셨던 분들 다 팔았어요. 그게 다 파는 게 맞는 건데 다 팔아 규칙대로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오히려 더 손실을 많이 봤어요. 봤- 네. 네. 그런 왜 그러냐면은 손실이 좀- 늦게 하락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때가 이제 S&P가 이제 트럼프가 11월이 당선이 돼가지고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약간 이상한 짓을 하니까 주식시장이 많이 빠지다가 중국의 상호관세를 90% 부과하고 그리고 중국도 미국의 상호관세를 90% 부과하고 그러니까 또 미국이 150% 부과를 했었을 때 그러니까 그 단계가 15%, 30%, 50% 이렇게 올라갈 때 조금씩 빠지다가 90% 부과할 때 3%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JP 모건이 미국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1.8%로 본다라고 리포트가 나왔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3% 빠졌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3% 빠진 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무한 매수법을 하시는 분들이 손절을 했으면은 손실을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첫째 날 저는 손절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빠질 때는 약간 해피했죠. 왜냐하면 미리 많이 주식을 줄여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트럼프가 꼬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그 다음날 8%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8% 오른 날 샀죠. 예, 그리고 약간의 좀 뭐랄까 경험과 어떤 이제 운영의 노하우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질문 주셨듯이 첫 번째 3% 빠진 날은 다 정리를 했다면은 8% 오를 때 안 샀으면은 큰 손실을 기회비용의 손실을 볼 수 있었었죠. 이걸로 예를 들면 작년에 일본이 금리 올린다라고 했을 때 제로 마이너스 금리였다가 하루에 마이너스 네네네. 10% 빠진다고 네네네네네네네. 했잖아요. 그날 같은 경우도 미국도 많이 빠졌어요. 미국은 안 빠졌어요. 일본만 빠졌어요. 네. 한국도 안 빠졌어요. 일본하고 한국, 대만만 빠졌어요. 근데 하루에 와- 8%. 예. 8%, 10%, 뭐 12%. 네네네네. 지수가 빠진 거잖아요. 네네. 톱으로 빠졌잖아요. 네네네네. 처음 보신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빠진 하루에 8%씩 빠지는 날은 여러 번 봤습니다. 전체요? 네. 10몇 프로 빠지지 않나요? 그때 10몇 프로까지는 아니고. 미국의 영향이 없기 네,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 신호가 왔다 그러면 미국이 또 그 신호를 받았을 텐데 사실 그 다음날 그대로 다 말아 올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걸 보고 무서워서 혹시나 매도를 해버리다가 이거 확 올라와 버리면 네. 한 만에 올라왔으니까 그런 적은 혹시 없었는지. 그때는 바로 올라올 거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세 번째 내용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악재,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는 맞는데 그게 그 나라의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악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급에 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금리를 올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된다라는 우려 맞아요. 때문에 빠진 맞아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GDP를 마이너스 성장 만드는 요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락을 하면은 그거는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할 거라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경험에 따른 운용 노하우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때 제가 부장님께 전화를 드려보니까 이게 더 떨어지는 건지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지 팁이 있고 랩을 운영하시니까 근데 증권사 계시면서 이렇게 랩으로 사람 돈으로 이렇게 자금 운용사처럼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으면 하는데요. 뭐 운용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100이면은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사람은 10 안 됩니다. 손실도 있을 수 있군요. 네, 그럼요. 그럼요. 똑같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게 되게 어려운 분야입니다. 혹시 더 추가 질문이 있으실까요? 형사님 괜찮으세요? 네. 좀 세분님도 근데 워낙 그 주식 하시잖아요. 미국 주식까지. 저는 좀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약간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있어서 아마
한 땀 한 땀씩 다 숫자도 세시고 네. 그래서 그 이해는 했어요. 저희도 이 무한 매수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돼서 이 반 전이면 올라갈 확률이 더 많구나. 반 지나서 또 떨어질 확률이 더 많구나.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부장님이 아니까 진짜 대폭락이 곧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저도 약간 선거도 있고 또 트럼프가 지금 어제 관세 위헌이라고 떠서 이걸 가지고 또 뭐 글 쓰고 난리 해서 또 어떤 행동을 또 할지 몰라서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큰 게 아닌가요? 이거는 예측 가능한 건가요?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그런 걸 신경 쓰지 말라는 말라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하락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1번, 2번은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내용이고 3번만 신경 쓰라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트럼프가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해서 걔가 뭘 할지는 우리가 고민해도 알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고민해봐야 뭐 알아봤자 우리가 할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예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예. 그거 배웠네요. 네. 다들 이걸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고민해봐야 나올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전문가가 그거를 예상했다 하더라도 그 전문가도 그 내용을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예상만 한 거지.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주식하는 사람들끼리 말장난하기 위한 뭐 시간 때우기 좋은 이슈는 낼 수 있지만은 그거는 예측을 하든 예측을 못하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주식시장하고는. 네. 저 그러면은 네. 지금 저 차트를 보고 네. 드는 생각인데 저 MACD를 활용하려면은 저 등락폭이 잔잔할 때는 MACD를 활용하면은 안 돼. 그렇죠. 별로 유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MACD 폭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오늘 시점 기준으로 맨 오른쪽 보면은 네. 산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네네.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지금 매도 시그널이 떴잖아요. 네네. MACD 상으로는. 네. 그러면은 지금 산이 높은데 골이 깊을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네. 매도를 하셔야 된다. 아니죠. 아니죠. 전혀 아니죠. 여기 떴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빠졌을 때 올라가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 빈번이 일어난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될 확률이 많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주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는 네.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맞아요. 기법은 근데 세무사님 얘기는 이제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럴 저도 가능성은 있지. 우리가 있죠. 미리 준비는 하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3번은 무조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악재가 나와야지만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로 주시장이 하락하는 거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래서 매수 매도와 신호는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선생님이 지금 MACD 저 지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수매도 하시는 거죠? 활용을 하죠. 예. 그냥 보조 지표 정도만 활용하시는 네네네네네.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에서 아마 그런 부분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것만 가지고 순전히 활용해서 매수매도를 한다라고 치면 어쨌든 지금은 매도 신호가 떠 있으니까 매도를 하고 포지션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 하락하면 뭐 좋은 거지만 하락을 안 하고 어중간하게 행보하면서 우상을 할 수 있는데 이 기회비용을 다 놓치는 그렇죠. 거니까 그 부분에 네, 맞습니다. 이제 예. 그렇죠. 네.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많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제가 이제 여기까지 아는 게 9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주식,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한 매수법으로 투자하는데 투자로 활용하는 거는 이게 거의 90점인 거고 요걸 MAC를 활용하는 거는 5점만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요것만 사실은 아셔도 됩니다. 요것만 아셔도 돼요. 예, 요것만 아셔도 돼요. 무한 매수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3% 뜰 때 조심해야 네네네네. 예시 있잖아. 네네. 러시아 모르트리움, IMF, 와 정말 큰 거만 써져 네. 있네요. 네. 너무 관세. 근데 이게 또 뭐가 생길지는 우리는 모르는 알 거죠. 수는 없다. 네네. 근데 저기 아까 세무사님 말한 대로 지금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이렇게 또 뭐가 터질지는 그렇죠. 뭐 알 수가
그러니까 그렇네요. 대표님께서 우려하는 트럼프의 무슨 짓을 할까는 2번이나 1번인 거죠. 3번은 아닐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결국 아까 말씀하신 1, 2번은 결국 떨어졌다가 올라갈 거다라고 네,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깊은 술렁이에 빠지니까 그렇죠. 이거 조심해라. 네, 차라리 맞습니다. 그럴 때 돈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네. 그냥 안 하고 쉬거나 매도해서 조금 홀딩해 놓는 게 그렇죠. 오히려 낫고 밑에 바닥에 네. 늦게 올라오고 있을 때 네, 조금 잡는 게 더 낫다. 네네. 그게 네, 맞습니다. 아, 그게 네. 핵심입니다. 아까 IMF 이후에 계속 상승장이라고 IMF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이후에, 계속 상승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터졌을 때는 그게 미국 GDP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요인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미국 주식하셨던 분들은 그때가 진짜 저희들한테는 제일 2년 동안 힘들었거든요. 2년 동안 2년 하락장이었어요. 동안 하락하고 저희 매수법은 아, 그래요? 그때가 최악이었어요. 그때 오히려. 사실 엄청난 네.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었거든요. 아, 네. 어디 말하는 건가요? 2022년 요때요. 아마 아, 21년 요거는 러우 전쟁이 아니에요. 미국 금리 인하 때문에 빠진 그게 거예요. 다야. 네, 네, 금리 물론 인하. 그렇죠. 전쟁 네, 투자가 금리 인하. 네, 네. 네네네. 그 약간 2번, 1번, 근데 2번 또 그때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을 뿐이지 S&P 500은 15%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S&P를 같이 봐야 되겠죠. 네. 코로나랑 이거랑 다른 조금 다른 네네. 나스닥은 엄청 빠졌어요. 나오고 네네네네. 시장님 나오고 막 미팅을 하셔가지고 이거 좀 뭐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가능한 방법이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코스트 에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IMF 터졌을 때 폭망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현대증권 이익치 회장이 바이코리아 펀드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때 폭발적으로 집어넣었다가 주시장이 다시 다 하락을 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컸었는데 2004년부터 이제 브릭스가 좋아지면서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이 펀드의 열풍을 벌이기 위해서 코스트 에버리지라는 방법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건 이제 매달 적립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라오어 무한 매수법은 매일 조금씩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잘 활용하면은 돈이 되는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라오 무한 매수법은 40일이나 60일 그 사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더 추가 투자하는 거는 멈추면은 어느 시점에 가면은 다시 또 이제 그 악재가 해결하는 이슈가 나오면은 다시 주시장은 오를 거거든요. 그때 다시 또 재투입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큰 것만 피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혹시 이거는 혹시 나중에 자료 혹시 공유가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하면 제가 쉐어링 한번 해드릴게요. 네네네. 혹시 이제 괜찮으시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저희는 좀